8월 30일 바로 어제였죠. 어제 그 검찰이 당초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그런 날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일이요. 도저히 일정상 시간 내기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라는 게 기자들의 관심이었는데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 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국민 항쟁.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 항쟁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탄핵론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신 건지. 국민 항쟁을 선포하자.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납시다. 자, 근데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검찰 본인 스스로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에 국민들이여 일어납시다. 근데 이 말이 원래 원고에도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원고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탄핵론이나 이런 질문에는 답을 또 하지 않았고요. 상황을 좀 보면 야당의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을 또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이 대표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당 추산 1,500명이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고요. 이 대표는 이런 좀 강한 발언들을 계속 내뱉어서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좀 세를 결집하고 전국적인 여론전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김종혁 위원장님, 국민 항쟁을 하자는 게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좌파 시민단체들께서 주동이 돼서 이제 길거리에 나섰을 때 거기에 동참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여러 명이 나가서 대통령 탄핵하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규정된 우리 그 질서, 선거제도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반헌법적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김용민 의원은 지금도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국민 항쟁을 선포하자는 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제와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길거리로 나서서 예를 들면 용산으로 진격해서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얘기인지 항쟁이라는 건 되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결사항쟁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무슨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건 1+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게 왜 대국민 선전포고죠? 그러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미국 국민에 대해서 그 선전포고를 한 겁니까? 뉴질랜드 총리,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이라는 뉴질랜드 총리가 오염수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뉴질랜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본인들이 계속 괴담을 유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대국민 선전포고다. 왜 자신들의 괴담과 국민을 일치시키죠? 그것 자체야말로 너무 터무니없는 과장이고 더구나 항쟁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본인의 어떤 사법 처리가 점점 임박해오고 있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는 나 살기 위해서 김남국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쟁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들을 다 선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의원께서 너무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파편적인 사실들을 붙여서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염수 문제를 활용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국민적인 항쟁과 연결시키려 한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 리스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고 있습니다. 오염수는 그 전에 나오지도 않았던 문제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검찰이 본인을 탈압한다고 생각했을 땐 그때부터 주장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 항쟁 부분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기 때문에 이걸 과다하게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그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들이요. 그리고 원내대표들이요. 원고 없는 애드립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한다. 그거예요.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하는 사람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이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 입장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러면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은 나는 뭐야? 대통령이 나와 싸우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야당 대표로서요. 대통령이 싸우자는 세력이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싸우자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싸우시겠습니까? 싸워야죠. 그냥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소환을 앞둔 문제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랑 이런 거와는 별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와서 선동하고 또 이걸 부추기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일반적으로 과대 해석된 것 같다.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확대 해석,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대응이지 뭐 본인의 소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소환은 그러면 제대로 될까? 앞서 4번째 검찰 소환 때도 그 검찰에서 물론 뭐 그걸 오라는 날짜에 그 시간에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 4번 동안요 한 번도 그 오라는 날짜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4번의 소환인데 그날 나는 못 가고 다른 날 가겠다. 아니 그러면 날짜 바꿔주겠다. 그날도 못 간다. 이런 게 일반적인 겁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사실 물론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진 않아요. 전화해보고 날짜 조율을 합니다. 대부분 유선상으로 날짜가 조율돼서 그 날짜에 나가거든요. 전직 대통령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유독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법조치를 오래 했는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말 줄다리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좀 피로감이 많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신경정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4차례 소환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뭐 어떻게 좀 특혜성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기자들도 그렇고 거기 방어 인력들도 쉬는 날 다 나와서 청사 경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 일정 때문에 토요일 날 조사를 받아서 그걸 받아줬었는데 추가 조사도 이제 또 주말에 받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평일로 했는데 평일이 2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또 시간을 가지고 또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추가 조사도 조사할 게 많으니까 9시 반에 나와라라고 하는데 이 대표가 그때는 또 이게 저기 그 당무 때문에 또 위원회 최고위 끝나고 11시에 오겠다 그래서 11시에 왔었거든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검찰이 그 소환하기로 한 날짜 그 날짜 못 나가겠다 그래서 한 6일 앞선 날짜에 나가겠다고 다시 취소하고 그런 일들이 연거푸 잇따랐습니다. 예. 자, 결국 이 대표는 검찰이 날짜를 바꿔준 9월 4일. 자, 이날은 다른 의원들, 측근들도 함께 검찰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30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9월로 넘어가서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검찰이 9월 4일 검찰 소환 통보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정을 못 해줍니까? 위원님, 이거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굉장히 수가 많지만 그것이 어느 하나도 민주당이나 의정 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에 무조건 맞추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국민이 그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부 하면 전부 가야 되나요? 그 검찰 지상주의죠. 그렇게 하면. 지금 예결위 결산 토의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아니시고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겠다는 게 본회의가 없는 주, 뭐 요때 가겠다. 지금 계속 그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양경 기자? 네, 사실 뭐 4일에 가든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가든 지금 이제 어차피 회기 중이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예.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혐의 끊기 전략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혐의 끊기 전략.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부분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을 묶어서 9월 달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혐의가 묶이게 되면은 구속영장 할 때 심리 요건 중에 혐의의 중대성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고 하는 게 800만 달러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 그 예상 배임액이 이제 314억 플러스 알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 이제 400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유의미한 부분이 지금 쌍방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 액수는 백현동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혐의 자체가 아마도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형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쌍방울 재판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문제가 굉장히 변호인 문제도 그렇고 또 아내가 나서서 또 이렇게 지연이 되기도 하고 재판 지연 문제. 재판 지연 문제가 굉장히 있죠. 그럼 이 재판 지연도 혹시 영장 청구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게 같이 영장을 청구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전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양 기자가 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법률적인 것들은 잘 모릅니다.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시니까 아마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피의자는 본인의 방어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계속 그 검찰이 나오라는 시기에 못 나가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검찰한테 호락호락 불려다니는 사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현장에서까지 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그거 정말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고위 검찰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다른 피의자들을 소환할 때 어떻게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예결위에서 저렇게까지 변호인처럼 방어를 하시는 것, 저거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백현동의 가장 큰 그 의혹은 배임죄거든요. 배임죄. 그러니까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뇌물이 수반되지 않는 배임죄. 이거는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뇌물이 아직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쌍방울이랑 엮으면 이거는 뭐 재판 지연이나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봐서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것 같고 민주당 측에서는 백현동만 보자 이렇게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혀 뭐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뭐 주축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자체가 너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알맹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백현동이나 뭐 쌍방울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이 두 개를 가지고 재판 결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야당 대표를 올감해서 재판까지 끌고 가면 이 자체가 망신을 주고 야당을 뒤흔들 수 있고 총선 전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백현동 부분도 배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정책적 판단이었다.
결국엔 알다시피 당시에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 이 자체의 요구와 어떤 그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성남시장의 정책적 판단 속에서 1,000억 원을 환수한 상황인데 이 1,000억 원을 환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배임죄를 지금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재판 가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까지가 문제예요.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야당을 흔들고 있다. 이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지금 김혜재 의원도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흔들어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없으면 뭐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판사가 봐도 이거 뭐 구속할 사안 아닌데요? 해서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힘이 엄청 실리는 거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는 지연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예를 들면 소환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 자체가 계속 지금 4번째 백현동이잖아요. 그러면 뭐 5번째 또 소환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거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 수사 자체가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이 이게 명백하게 어떤 이 죄를 밝혀서 재판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봤자 뻔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본인들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힘든데 그냥 망신주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지연 작전이 아니라 언제든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발부되는지 기각되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예. 저는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흔들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되셨죠. 그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다음에 뭐랄까 선거법상의 그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는 분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김혜재 의원도 얘기했지만 2월 달에 어떤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거꾸로 됐습니다. 예.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셨으면 수사 벌써 일찌감치 진행됐을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야당 대표가 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지지율은 득표율은 77.7%. 아니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 딴 얘기예요?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그 야당 대표가 됐다고 수사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막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막습니까? 아니 검찰 안 불려갑니까? 체포동의안도 아니면 수사가 부결시키고 종료됐습니까? 나오라면 안 나오고. 아니, 나가잖아요. 아니 안 계속 나갑니까? 지연시키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연은 되지만 결국에는 나가잖아요. 수사를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돼서 수사를 피한다는 거는 수사를 중단이 하거나 아예 안 나가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은둔하거나 했을 때는 수사를 피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되기 위해 했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고 야당 대표로서 일정을 조율하자고 검찰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단순한 해프닝성 신경전은 존재한다. 그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이 대표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아니 내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거지 내가 그 뭐 김인섭이랑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선 과정 때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저때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김인섭 씨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인물이죠. 어제 김인섭 씨의 재판에 그의 측근 A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에서 16년 김인섭 씨가 다른 사건으로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좀 편지를 전달하는 등 좀 옥바라지를 했었고요. 백현동 개발 민간 사업자 아시아 디벨로퍼 정
정모 대표를 또 김 씨와 연결을 해준 사람입니다. 어허.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당시 성남시에서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 또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말이 있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군요. 네, A 씨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비선 조직과 조직으로 표기가 되고 있었다고 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비선 조직은 김인섭을 말하는 건지 묻자 A 씨가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A 씨는 또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각종 선거 때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성남의 여러 이권 사업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이 김인섭 씨가 그럼 성남시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냐 이렇게 또 물었고요. 김 A 씨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영향력 행사는 맞다고 밝혔습니다. 예. 물론 이거에 김인섭 씨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김인섭 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잘 아는 옆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전원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동안에는 김인섭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이 됐는데 지금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그 백현동 관련 부분도 이제 뭐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인섭 대표에 대해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김인섭 대표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냐면은 이 백현동 지역의 용도를 4단계 그 특혜 상향을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제 7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증인이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비선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 용도 상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의 추지가 가능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하겠죠. 김인섭 씨가 70억 원을 받은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유의미한 단서를 자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알려진 그 백모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김인섭 대표가 수감 중에도 따로 접견을 했다. 그런 이제 증언까지 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만났다? 네,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수감 중인, 재판 중인 지금 김인섭 씨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 부분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도 이제 검찰이 물어봐야 될 내용인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또 지금 긴장해야 될 이슈, 뭐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산 넘어 산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바로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돈 봉투 수사입니다.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혜주 위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당연히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공소사실을 포함을 못했죠?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인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결산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내 범죄 혐의가의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고요? 진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저 장면은 어제 그 예결에서도 관심을 모았어요. 자, 김혜지 의원이 자, 그때 저기 영장 실질 심사 전에 그 청구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만 김혜지 의원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혜지 의원 당신은 그런 질문을 법무부 장관한테 예결위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야, 김혜지 의원도 아마 소환이 될 것도 같고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언제 소환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명의 의원에 대해서 그럼 언제 소환을 할 것이냐. 아마도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검찰도 이제 소환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소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게 그냥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당장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공식석상에서 회의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이 조선일보 보도로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인데
있는데 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것도 재판에서 알려진 거거든요. 예. 이성만, 윤관석 의원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게 변호인들이 이게 지금 돈 받은 사람도 특정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검찰이 밝힌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지금 정치적인 여파가 워낙에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혜재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물었는데 다른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은데 아니 본인이 지금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안 되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화된 거예요. 한 사람은 또 한 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김혜재 의원은 공식화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김남국 의원 방탄 논란에 여기다 뭐 돈봉투 의혹까지 지금 여러 위기가 계속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러면서 당의 한 원로가 1주년 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기 중에 청구가 체포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표결해야 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적극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의원들을 가결시켜달라. 안 그러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총선을 치르겠어요. 그리고 안 그러고 이게 부결돼 가지고 어떻게 더 유지하겠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를 매길 원래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저는 보니까 시작부터가 뭐 점수를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낼 것도. 예.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낼 것도.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다른 분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뭐 저런 수준의 발언을 했다면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 또 원로가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보세요? 뭐 질문이 곤욕스러우신 건 또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유인태 전 의원이 비명인지 친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모든 현상의 규칙 사유로 본다면 저런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대표를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을 줄 알면서 나와서 당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과연 나오는 게 맞았냐라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책임론으로.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너무 무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수사,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는 또 그런 책임론에 따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가 너무 이거 야당 대표를 뒤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실력 발휘를 못했을 것이다. 검찰의 발목이 잡혀서. 이런 평가들이 좀 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또 그 극성 지지층한테 좀 시달리실 텐데. 예. 개딸들한테 시달릴 수도 있다. 자, 뭐 그런 어른은 아니실 테고 짧게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의 검찰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윤석열의 검찰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됐고 그 수사를 진행한 게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검찰 사법 시스템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반론을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팩트가 틀리니까요.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검찰의 기소가 약하다고 해서 이걸 구속시킨 거예요. 재판부가요. 기소 자체를 매우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냐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속을 시킨 것이다. 그런 팩트가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검찰이 대단히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제와는 관련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